자, 심화 이론 과정 30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교재는 259페이지예요. 259페이지는 4절 자, 조세 정책이다 소개되어 있죠. 2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챕터입니다. 자, 1번 챕터는 자, 조세 정책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1번 챕터 옆에다가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어요. 자, 별표 2개 넣으시고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양고로 1번이에요. 첫 번째로 봅시다. 중간쯤 보시면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에 따른 재세금을, 자, 재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에 따른 여러 가지 세금을 모아가지고 또 우리가 부동산 조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 봅시다. 자, 부동산 조세는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경영 재원을 조달을 목적으로 부과한다는 겁니다. 또한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 개선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정책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다음 양괄 2번입니다. 양괄에 보시면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다 소개되어 있죠. 항상 우리가 이제 자 보세요.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다 나와있죠. 기능 나오면 뭘 떠올립니까? 역할이다. 이걸 떠오르지 않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조세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평가를 1번 보시면 부동산의 자원 배분경이 있다는 건데 우리 교재 첫 번째 끝부분에 예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서민주택에 대해서 조세랑 특혜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서민들이 때 내 집만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주거 공간 배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조세란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로 부동산의 상속세나 재산세 등을 차등 과세한다. 즉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로써 소득 재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 계층간 소득 격차를 좁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도 상속세, 재산세, 여튼 부동산 조세도 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소득 재배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평월 3번 내용이에요. 양도소득세 일동에서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켜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도세, 이런 조세 제도이기 때문에 지가 안정선의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평월 4번 내용입니다. 평월 4번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먼저 호화주택입니다. 자, 이처럼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율 높일수록 호화주택의 공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호화주택의 공급은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춰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소형 주택에서는 세율을 낮춰준다면 이때 이제 소형 주택의 공급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세율, 조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억제할 수도 있고 확대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주택 문제 해결선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질문 한번 봅시다. 부동산 조세 제도는 주택 공급의 확대나 주택 건축의 억제뿐만이 아니라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로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평가로 5번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해주겠다. 일종에서 주거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비과세, 좀 조세이기 때문에 주거 안정기능도 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긴다 생각하시고 한 5가지 정도 설명드렸죠.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조세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는 예. 다음 소득 재배 기능이 있죠. 지가 안정 수완수의 기능이 있다. 주택 문제 해결서 기능이 있다. 주거 안정의 기능이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있다 생각하시고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골 3번 한번 살펴봅시다. 양골 3번은 조세 정책 내용이다 소개되는데 두 번째 그 부분 보세요. 그것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상속세 제도 등이 있지요. 다음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제도가 있다. 다음 양도, 즉 처분에 관련된 양도소세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취득세나 상속세는 뭐가 관련됩니까? 취득. 다음 이제 재산세,
예, 종부세 이는 뭡니까? 보유와 관련된 조세가 되겠지요. 다음 양도세는 뭡니까? 양도, 즉 처분과 관련된 조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 잘 배우셨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결혼이다. 이 공에서는 뭐 이런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챕터 예, 자 조세 형태의 의의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 보시면 조세의 부과다 소개됐죠? 옆에다가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개 해놓으시고요. 자, 양월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네, 재산세나 임대소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는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그렇죠. 간접 개입이다. 우리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자,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이를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면 뭐가 됩니까? 간접 개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뒷집은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자, 여기를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부과했습니까? 임대주택이니까 당연히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겠죠? 그럼 임대인에게 100이라는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럼 부과한 세금 100을 임대인 직접 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임대인의 부과세금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방법으로? 임대료 올리겠다. 보증금 올리겠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떠넘기려 한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조세의 전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전가는 떠넘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참 조세의 전가를 해서 서로 부담 몫이 결정되어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과세금 100 전액을 전액을 전가시키고자 했어요. 그러나 100 전액이 전가되지 않고 임차인일 때 60이 전가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전가되지 못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40이지요. 40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조세의 전가로 해서 서로 부담에 대한 몫이 결정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돌아올 귀자 써서 조세의 귀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세의 전가, 귀착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가가 뭡니까? 떠넘기는 거지요. 귀착은 서로 부담 몫이 결정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봅시다. 자, 양월 1번의 두 번째 줄이죠. 자, 임대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임대인은 부과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임대료, 보증금을 올려받는 것이다. 그죠? 이처럼 임대인의 부과세금이 임대인의 부담이 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 즉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것을 뭐라 합니까? 조세의 전가란다는 겁니다. 다음 주 보시죠. 조세의 전가를 통하여 서로 부담의 몫이 결정되었다는 이야기야. 이걸 뭐라 합니까? 조세의 귀착이란다. 이렇게 용어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261페이지예요. 양월 2번 조세의 전가 및 귀착 여부다 소개되는데 첫 번째 봅시다. 임대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세금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조세의 전가 및 귀착 여부는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자, 이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자,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겁니다. 그림은 따라서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우리가 임대주택 시장이다 가정합니다. 그 임대주택 시장에서 자, 임대택의 수요 곡선 지금 우하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수요선 우하향하고 공선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그럼 자, 수요선 공선이 교차는 자,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예, 균형을 이루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는 자, P 스타가 된다. 이렇게 보자는 이야기예요. 이때 정부가 임대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재산세를 부과했다. 자, 그럼 부과된 세금을 임대인이 직접 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럼 임대인은 부과된 세금 1 어떻습니까?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편의상 부과세금 크기를 이 분필의 크기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이 분필이 그만큼 세금이 부과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세금 부과 전에 이 크기만큼 공급을 하면서
예, 공공에서 어때? 공공에서 만난 점 있죠? 이 크기의 임대를 받고자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세금이 부과되면 예, 이 크기를 공급하면서도 부과한 세금 이 크기가 포함해서 임대를 예,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 크기까지 이렇게 예, 올려서 결국 이제 이 크기에 임대를 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세금부과 전에는 이 크기만큼 공급을 하면서 이만큼의 임대를 받고자 했지요. 이제 세금 부과되면 똑같은 이 크기를 공급하면서 부가세까지 올려서 이 크기에 임대를 받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우리 이제 이거 살펴봅시다. 자, 이 크기만큼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세금부과 전에는 이 크기의 임대를 받고자 했지요. 그럼 세금 부과되면 부가세금 포함해서 예, 임대를 받고자 했죠. 그럼 세금 크기가 이 크기라면 부가세금이 이 크기라면 이 크기만큼을 올려서 이렇게 이 크기만큼을 올려서 네, 임대를 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결국 세금 부과되면 이제 이 크기만큼 공급하면서 이제 이 크기의 임대를 받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 크기의 임대를 받고자 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찍어서 연결시켜보자는 이야기예요. 연결시키면 자, 이와 같은 공급선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잘 보세요. 임대인은 부과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결국 공급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 세금이 부과되면 자, 이 공적자산 이제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공급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켰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새로운 균형은 어디서 달성될 것인가? 수요성과 새로운 공급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이 달성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이 새로운 균형 하에서 임대료가 있죠. 예, 임대료가 있다. 바로 이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임대료가 우리가 P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세금부과 전에 임료는 얼마였습니까? P스타였죠. P스타. 다음 세금부가 이래서 임료가 P1으로 상승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금부가 인해서 이 크기만큼의 임대료가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부과된 세금의 크기가 있죠. 이제 부과된 세금 크기는 이 크기였잖아요. 이 크기. 이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 크기가 부과된 세금의 크기죠. 네, 이 크기 부과된 세금 크기죠. 이 크기는 같죠. 이걸 새로운 균형점에 나타내 보면 바로 이 크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크기가 됐다서 이 크기는 같죠? 이게 이제 부과된 세금의 크기다. 그런데 부과된 크기, 이 크기를 Y축으로 연결시켜보자는 이야기예요. Y축으로 연결시키면 바로 이 크기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크기만큼 세금이 부과된 셈이에요. 이 크기만큼 세금을 부과해서 이 부과된 세금 전액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또 넘기기 위해서 그 공급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좌측으로 이동시킨 결과 임대료가 이 크기만큼 상승했죠? 그럼 이 크기만큼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분은 그리고 누가 부담합니까? 임차인이 부담. 왜? 임대료 상승했으니까 임차인이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크기만큼은 누가 부담합니까?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임차인은 이제 수요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크기가 있네요. 이 크기가 있죠? 사실은 이 크기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또 넘기려고 그랬죠. 그러나 넘겼어요? 못 넘겼어요? 못 넘겼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뭐였어요? 그럼 이 크기는 결국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바로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셈이다라는 겁니다. 임대인이 부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임대인은 뭡니까? 공급자가 되겠지요. 임대인은 공급자가 된다. 그래서 임대인은 부과세금 전액, 부과세금 바로 이 크기죠. 이 전액 임차인에게 또 넘겨서 공급을 좌측으로 이동시켰어요. 이동시켜가 임대료가 상승한 이 부분만큼은 임차인에게 전가시켰죠. 그렇지만 나머지 이 크기는 전가시키 못했다. 이 크기는 결국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인이 부담한다.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는 만큼 임대료는 상승을 하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그림 보니까 확연히 구분되죠? 결국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바로
임대인이 더 많이 부담한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죠. 임대인이 많이 부담을 하는 거고, 임차인은 어때? 임차인 상대적으로 어때? 자, 이 크기니까 상대적으로 어때? 적게 부담한다 할 수 있겠죠. 자,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을 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자, 임차인이 적게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자,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된 분이 어때? 적다란 이야기지요. 또한 임차인에게 조세 귀착분은 적고 임대인에게 조세 귀착분은 어때?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는 무엇 때문일 것인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 보세요. 당초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선을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초 수요선 공급선 비교하면 자, 수요선은 이 모습이었지요. 수요선은 이 모습이었어요. 공급선은 어때? 이 모습인데 자, 비교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기울기 경사도가 어디에도 완만합니까? 수요가 더 완만하다. 그럼 수요가 어때? 더욱더 탄력적일 수 있겠죠?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공급은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조세의 전가 그리고 귀착 여부는 결국 뭐에 결정되니까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 여부에 달려있다는 건 사실 이 결론을 어때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결론만 이해하시면 그림 어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조세의 전가 및 귀착 여부는 결국 뭐에 결정됩니까? 바로 수요와 공급 이걸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 그러니까 수요가 어때? 탄력적이네요. 탄력적으로 어때? 적게 부담하는 거지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네요. 비탈수록 어때? 많이 부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적게 부담하고 비탈수록 어때? 많이 부담한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죠. 자, 이걸 정리합시다. 자, 먼저 수요와 공급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 공급 둘을 비교해서 먼저 상대적으로 수요 공급 중에 탄력적일수록 어때? 적게 부담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상대적으로 지금 어때? 탄력적일수록 어때? 적게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수록 어때? 많이 부담을 한다. 이 사실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첫 글자 따서 탄, 저, 비, 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탄, 저, 비, 고다. 어때? 우리 탄저비고 이야기 많이 했죠? 이건 어때?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때?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 이제 어때? 임대료 상승하겠죠? 가격이 올라가서 역시 탄력성 가격 관계다. 그래서 어때? 탄저비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를 해버리자는 이야기죠. 탄저비고다서 탄력적일수록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수록 고 어때?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통해서 이 결론을 얻었잖아요. 이 결론을 얻고 이것만 딱 외워보자는 얘기예요. 조세의 전감이 귀착하기보다 이는 수요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달려있다. 어떻게? 탄저비고다. 탄력수록 적게 비탄수록 어때? 많이 부담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림 통해서 이걸 지금 우리가 도출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어느 일방이 수요 공급 중 어느 일방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완전 탄력적. 그럼 잡으세요. 탄력적일수록 적게 부담한데 어느 일방이 완전 탄력적이면 본인이 부담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전혀 부담 안 된다. 이때는 어때? 상대방이 전액을 부담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어느 일방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어느 일방이 완전 비탄력적. 그럼 잡으세요. 비탄력적으로 많이 부담하죠? 많이 하는데 어느 일방이 완전 비탄력적 때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수요 공급 중 어느 일방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이라냐? 그럼 누군가가 어때? 누군가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수요 공급 중 어느 일방이 완비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어때? 서로 나누어 부담한다 할 수 있겠죠.
예, 자, 나눠 부담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 여부에 달려있다. 그래서 딱 네 글자가 하자. 어떻게? 탄저비고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적게 부담하고 비탈수록 어때? 많이 부담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탄저비고다 생각하시고 탄력적으로 적게 부담하니까 완전 탄력적이면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전액 부담한다. 자, 비탈수록 비고니까 많이 부담하죠? 완전 비탈이면 본인이 어때?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조세의 전감이 귀착이면 뭐에 결정됩니까? 수요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양고로 2번 여름교재 261페이지예요. 양고로 2번 상단에서 세 번째로 한번 보세요. 세 번째로 보시면 자, 조세의 전감 및 귀착 여부는 수요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결정된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 그림은 어떠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평어로 1번 봅시다. 그림 아래 평어로 1번 상대적으로 탄력적일수록 적게 부담하고 비탈수록 많이 부담한다. 그래서 옆에다 딱 네 글자 적어놓으면 되겠죠. 뭐라고? 탄, 저, 비, 고 이렇게 네 글자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습해 봅시다. 동원의 1번 보세요. 동원의 1번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럼 동원의 1번은 동원의 1번은 이 내용이죠.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건 되겠죠? 그럼 자, 어느 일방이 완탄, 완비탄이 아니니까 서로 나누어 부담한다. 할 수 있겠죠? 나누어 부담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탄저비고다. 탄력질수록 적게 부담하고 비탈수록 비고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부담한다. 그럼 이때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에게 전가된 분이 적죠? 수요에 귀착된 분이 적고 공급자에게 귀착된 분이 어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1번 뒷집으시면 수요자는 적게 부담하고 공급자는 어때?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상대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이고 동그라미 2번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다. 그럼 수요가 비탄력. 그럼 어느 일방이 완탄, 완비탄이니까 서로 나누어 있죠? 탄력질수록 어때? 적게 부담한다. 탄저, 적게 부담하고 비탈수록 비고 어때? 많이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때도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됐다면 수요자에게 전가된 분이 많겠지요. 따라서 수요자에게 귀착된 분이 많고 공급자에게 귀착된 분은 어때?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걸 응용한 내용이 동그라미 3번, 4번 내용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임대토의 경우 임차인의 수요성이 탄력적이고 바로 이거죠. 수요 곡선이 어때? 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임대인의 공급성이 비탄력적일 때, 자, 공급성이 비탄력적일 때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재산세를 중과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임대인 공급자는 자, 중과된 세금을 어떻습니까?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려고 그랬죠? 전가시키려다. 그렇지만 이제 어때?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탄력적으로 적게 부담하고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비고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때 임대차 하니까 수요자는 뭡니까? 임차인이 되겠고 공급자가 어때? 임대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느 일방이 완탄, 완비탄이 아니니까 서로 나눠 부담한다. 탄력수록 적게 부담한다. 수요자는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적게 부담하고 자, 비탈수록 많이 부담하죠? 공급자는 누굽니까? 임대인은 많이 부담한다라는 것.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된 분이 어때? 적죠. 그럼 임차인에 귀착된 분 적다. 임대인에게 귀착된 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뒷짐 보세요. 제한세를 중과하더라도 제한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된 분이 어때? 상대적으로 적다. 왜 그렇습니까? 임차인이 적게 부담하니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된 분이 어때?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4번 봅시다. 공급의 같아서는 탄력적이면 수요에 따라서는 비탄력적이라서 자,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예요. 세금 부과되면 어때? 어느 일방이 완탄, 완비탄이 아니잖아요. 그럼 서로 나누어 부담한다. 그럼 탄력적일수록 적게 부담하고 비탄수록 어때? 많이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뒷집은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 참 수요자가 어때?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가로 2번이에요. 어느 일방이 완전
탄력적이면 상대방이 전액 부담한다는 거지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탄저 비고란 이야기예요. 탄저 비고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적게 부담한데 완전 탄력적이면 어때?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이 전액 부담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반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수요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공급자가 어때? 전액 부담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동일반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공급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겠죠. 상대방이 수요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 이렇게 보시고 동일 3, 4번은 임대택 시장에 옮겨놓은 내용입니다. 그럼 임대택의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자, 보세요. 이제 탄력적 적게 본다는데 완전 탄력적이면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전액 부담한다 했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는 이야기. 그럼 수요인 임차인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임대인, 공급자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 그랬죠. 그래서 뒤집은 부과된 전세는 전부 임대인에게 귀착된다. 왜? 전액 전액 임대인이 부담하잖아요. 그럼 어때? 임대인에게 전액 귀착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동네 4번 봅시다. 임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이야기. 이제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는 즉 임대인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이 수요자 임차인일 때 전액 부담하게 된다. 그럼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임차인에게 전액 귀착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부과된 혈세는 전부 임차인에게 귀착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평원 3번. 자, 어느 일방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어때? 우리 이랬죠? 비탄력 속 많이 부담하니까 어느 일방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어때? 이때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1번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수요자가 어때? 전액 부담하겠지요. 동일 2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럼 공급자가 어때? 전액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일 3번 보세요. 자, 응용한 부분이죠. 임대택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때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겠죠? 공급자는 누구예요? 임대인이다. 그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임대인에게 전액 귀착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부가전세는 전부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귀착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일 4번 조금 어려운 지문이에요. 잘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동일 4번이다. 토지의 공급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무슨 이제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야기죠. 완전 비탄력이고 토지 보유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야. 이때 토지 보유세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토지 보유세는 지금 누구에게 부과하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토지 소유자는 수요자일까요? 공급자일까요? 그렇죠. 공급자란 이야기예요. 토지 소유자는 어때? 공급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사실 이제 토지 소유자는 가진 토지를 어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인이 되겠지요. 공급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 했어요. 잡으세요. 비탄력성 비고 많이 부담이죠? 완전 비탄이니까 본인이 어때? 전액 부담한다. 그럼 공급자가 이때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공급자가 전액 부담인데 자 여보세요. 공급자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죠. 결국 토지 소유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이야기야. 자 사실 보세요. 누구에게 세금 부과시켰어요?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시켰죠. 그럼 세금 부과대로 토지 소유자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 수요자인 토지 이용자에게 전가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처럼 전가된 하나 없다는 얘기는 자원 배분에 왜곡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문 다시 봅시다. 동사 4번 토지의 공급선이 완전 비탄력의 경우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어때? 초래되지 않는다. 뭐 때문입니까? 자, 이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했죠? 부과한 대로 토지 소유자는 공급자니까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그럼 결국은 토지 이용자인 수요자에게 전가된 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전가된 분이 없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왜곡은 초래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양호 3번 관련돼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자, 임대주택 시장에서 자,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럼 누구에게 부과합니까? 바로 임대인에게 부과한다는 겁니다. 임대인 공짜죠? 임대인에게 부과했어요. 그럼 부가세금을 임대인이 직접 내려고 합니까? 아니겠죠. 임차인에게 또 넘기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임차인에게 또 넘기려 한다는 겁니다. 그때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자, 여기 보세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 어느 일방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결국은 이제 수요금은 완비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그죠? 상대적으로 어디는 탄력적이고 어디는 비탄력적이다. 이건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럼 잡으세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 수요와 공급 중 어디에도 비탄력이가요. 그렇죠.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이분이 또 이제 9월 달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자,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던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자, 일반 재화와 부동산을 비교해보자니 항상 상대적인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화, 부동산을 비교해보면 부동산이나 이 상품 자체는 일반 재화에 비해서는 수요금 모두가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일반 재화, 주택을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택은 당연히 부동산이니까 자, 일반 재화에 비해서 주택은 어떻습니까? 수요금 모두가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이라는 이 상품을 일반 재화와 비교한다면 주택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수요금 모두가 어때?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렇게 비교합시다. 자, 주택의 수요와 주택의 공급 이렇게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택 수요와 주택 공급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자, 상대요 비탄력은 어느 쪽일까요? 공급입니다. 공급이 어때? 비탄력적. 뭐 됩니까? 공급은 착공서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양이 많이 별 수 없죠. 비탄력적이 되면서 주택 전체를 따지면 공급이 어때? 비탄력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임대주택에 국한하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주택 전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여기에 국한하면 내용이 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면 당연히 임대주택의 수요량은 어때? 수요량은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임대료가 상승하면 이래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이때 이제 자, 감소한다, 증가한다 방향이 아니라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비하면 탄력적, 적게 비하면 비탄력적이다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임대료가 상승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상승한 임대료 지불하고 그 자리에 눌러있다는 이야기. 아니면 평수 줄여가겠지요. 그럼 결국은 수요량이 줄더라도 많이 줄어듭니까? 적게 줄어듭니까? 적게 줄어든다. 이처럼 적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임대료가 상승했을 때 공급자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초과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초과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초과율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공급이 어때? 증가하겠죠? 증가한데 생각해보세요. 이때는 신축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어때?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방이 5칸인데 3칸은 내가 써, 2칸은 짐 넣어놨다는 이야기예요. 이젠 초과율을 얻기 위해서 짐 빼고 2칸을 때 임대료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 임대료가 상승했을 때 공급량은 증가하더라도 적게 증가합니까? 많이 증가합니까? 많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방향 중에 하나 크기라 그랬죠. 많이 변하는 게 뭡니까? 탄력적. 적게 변하는 게 어때? 비탄력적이 돼서 임대주택 여기에만 국한한다면 공급이 오히려 탄력적이고 수요가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 전체를 따집니다. 주택 전체를 따지면 어때? 공급이 더욱더 비탄력적이지요. 그렇지만 임대주택 여기만 국한시킨다면 임대주택 여기만 국한시킨다면 어때? 수요가 더욱더 어때?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택 여기만 국한시키는, 자, 다시 보세요. 주택 전체를 딴다면 전체 공급이 어때? 더욱더 비탄력죠? 그렇죠? 예, 우리가 임대주택 여기만 국한시키면 어떻습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임대택 여기만 국한시켰을 때 임대택의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보니까 어느 일방이 완비탄할 수 없겠죠. 상대적으로 수요가 어때?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이다. 그 어느 일방이 완비탄이 아니니까 서로 때 나누어 부담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어때? 적게 부담을 하게 되겠고, 비탄력일수록 어떻습니까? 많이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임대택의 수요는 누굽니까? 임차인이지요. 임차인은 많이 부담하겠고, 공급은 누굽니까?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적게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시켰습니까? 임대인에 부과시켰죠? 임대인은 적게 부담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에요? 임대인에게 귀착되면 적지요. 반면 임차인이 많이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임차인에게 전가대물이 많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조세 귀착분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이제 조세부가 전입니다. 조세부가 전이에요. 조세부가 전에 균형 임대료가 편의상 1,000이었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리고 조세, 텍스 세금이다. 그래서 T 표현하겠습니다. 세금 100을 부과시켰다는 이야기예요. 부과시켰는데, 그럼 이제 조세 부과 후에, 임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어때? 부과된 세금을 어때? 서로 나누어 부담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나누어 부담인데, 자, 수혜는 임차인이 많이 부담한다. 그럼 부과된 세금 100, 이 중에 임차인이 많이 부담한다. 그래서 60 부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임대인은 적게 부담한다. 40, 예를 들어서 부담하겠다. 우리 예를 든 겁니다. 임차인이 많이 부담하죠? 그럼 100 중에 많이 부담하니까 60, 임대인 적게 부담하니까 40.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자, 그것도 이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이 크기만큼 어떻습니까? 임대료가 올라간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어때? 이처럼 임차인이 부담하는 이 부분만큼 어떻습니까? 임대료가 올라간 것이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어서 이제 이 사람이니까 임차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부담하는 겁니까? 60 부담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60 부담하니까 조세부과 후에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는 얼마가 될까요? 자, 조세부가 전에 1,000이었어요. 1,000이었는데 임차인에게 전가된 만큼 어때? 임대료가 높아지겠지요. 따라서 임차인이 조세부 후에 부담하는 임대료는 얼마 됩니까? 자, 1,060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세금부가 전에 1,000이었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의 60만큼 귀착이 됐어요. 그럼 임차인의 귀착된 만큼 어때? 임대료가 올라간다. 우리 앞에서 그림도 봤잖아요. 임차인 부담 만큼 임대료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임차인이 조세부 후에 지불하는 임대료는 1,060이네요. 그럼 결국 조세부가 이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어때? 임대료가 상승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수요부에서 임대택의 수요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소한 다음 조세부 후에 임대인이 받는 실질 임대료다. 이걸 생각합시다. 임대료는 실질 임대료는 얼마 될 것인가? 사실 임차인이 조세부 후에 지불하는 임료가 얼마입니까? 1,060이지요. 그럼 임대인은 1,060 받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때 세금 100 내야 될 거 아닙니까? 100 내면 임대인 입장에서 실제로 받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960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임대인이 지금 부담이 얼마입니까? 40이죠? 40. 이처럼 임대인에게 귀착된 이 크기만큼 실제로 받는 임대료가 어때? 줄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조세부가 이로 인해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실제로 받는 임대료는 하락한 셈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세금부 저는 얼마 받았어요? 1,000 받았죠? 이제는
960 받는다. 이 사람이니까 960 받는다. 그래서 예, 임대인에게 지금 귀착된 만큼 귀착된 만큼 임대인이 실제로 하는 임대료는 하락하게 된다. 그럼 자, 예, 임대료가 하락하기 때문에 공급부 측에서 당연히 임대택의 공급량은 어때?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예, 조세부가 이로 인해서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상승되니까 예, 수요량은 감소했고 임대 입장에서는 실제로 하는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공급량도 어때? 감소하게 된다. 결국 조세부가 이뤄내서 임차인 임대인한테 모두가 불리하다. 알 수 있겠지요. 모두가 불리하다서 장기적으로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다음은 또 우리가 2분 다음 더 살펴봅시다. 사실 임대주택에 대해서 누구에게 지금 세금을 부과했습니까?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했죠. 그럼 임대인에게 세금 부과했는데 결국 임대인은 적게 부담하고 임차인이 어때? 많이 부담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즉 임대인이 세금 부과했는데 임대인은 현실적으로 적게 부담하고 임차인이 많이 부담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 임대인이 많이 부담하겠죠. 왜? 임대인 세금 부과시켰으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더 적게 부담하겠다. 그럼 세금이 뒤집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역진세가 흔히 이렇게 하는데 세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때?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어떻습니까? 임대 수요를 완전 탄력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야.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임대 수요를 완전 탄력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엔 임차인은 전혀 부담 안 하겠죠. 상대방 공급자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 할 수 있겠지요. 보세요. 그럼 수요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아. 임차인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너무너무 좋은 정책이 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 수요를 완전 탄력적으로 만들 만한 정책적 대안이 어때? 없다라는 게 문제지요. 그럼 임대 수요를 완전 탄력적으로 만들지 못해도 결국 임대 수요를 어때? 탄력적으로 만들어주자는 이야기야. 자, 임대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들어주자. 그렇죠? 탄력적으로 만들어줄수록 임차인의 조세 부담은 어떻습니까? 적어진다. 할 수 있겠죠? 적게 부담하게 된다. 그럼 어때? 임대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뭐가 있을 것인가? 바로 이제 공공 임대택을 공급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즉,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어때?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공공이 임대택을 직접 공급해 준다는 이야기야. 그럼 공공이 임대 직접 공급해 주면 임차 입장에서 그만큼 선택폭이 넓었죠? 그럼 선택폭이 넓었다니 뭡니까? 대체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배웠죠? 대체가 많을수록 수요는 어때? 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엄청 공공 임대택 공급을 확대시키면 결국 임대택의 수요는 어때? 더욱더 탄력적이 된다. 그럼 수요가 탄력될수록 수요인 임차인의 부담은 어때?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임차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공공 임대택 공급 확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양월 3번.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 보시면 양월 3번. 자, 조세 부과와 임대택 시장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자, 임대택에 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조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거나 현실로 임대수는 수용 어뢰방이 완비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월 1번. 자,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미 설명 다 드렸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임차인 입장입니다. 임차 입장은 이사를 보니까 어때? 60만큼 임차인 귀착됐죠? 그래서 조세 귀착만큼 그리고 어때? 임대료가 상승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임대료 얼마였어요? 1060이었죠? 귀착만큼 60 귀착됐죠? 귀착만큼 임대료 어때? 상승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임대택의 수요량은 어때? 감소하게 되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세 귀착분만큼 실질 임대료가 하락한다는 이야기요. 이 사람 임대인 때 40 귀착됐죠? 이만큼 실제로 하는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세금보전 1000이었는데 40만 그래서 실버님은 얼마입니까? 960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 임대 입장에서는 실질 임대료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래서 실질 임대료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래서 임대택의 공급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 조세부에 이래서 동사 3번
임차인, 임대인 모두 불리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평으로 2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조세의 전감이 귀착 여부는 수요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지요. 네, 딱 네 글자가 탄접이고. 다음 동그라미 보세요. 임대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므로 실제 본다면 임대택의 수요가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조세 비율이 높다. 임차인일 때 많이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임대택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듦으로써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세 비율을 어때?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번 공공 임대 공급은 임대주택 시장에서 수요 때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 부분 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양고 4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양고 4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택과 기존택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규 주택의 공급과 기존 주택의 기존택의 공급 이걸 비교해보자는 이야기. 이미 우리 수급편에서 배웠죠? 신규택 공급, 기존택 공급 이걸 비교하면 상대로 어디가 더 비탄력적입니까? 그렇죠? 신규택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신규택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기존택 공급이 어때? 탄력적이다. 이렇게 했죠? 사실 이제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자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새로 주택 지어서 시장에 공급되는 게 많을 것인가? 기존 주택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주택이 되팔려서 나온 게 많을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뭐가 더 많습니까?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이 어때? 되팔려서 나오는 게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주택 공급이 탄력적, 신규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겁니다. 아마 수요공급 이론 탄력성에서 이야기 드린 내용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신규 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어때? 공급이 어때?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신규 주택은 공급이 비탄이니까 세금 부과되면 비탈수록 어때? 많이 부담했죠? 항상 우리는 탄접이고 네 글자가 있어요. 비탄력적으로 어때? 많이 부담한다. 그럼 신규주택에서는 공급자가 어때? 많이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많이 부담하면 수요자는 어떻습니까? 수요자는 적게 부담을 하겠다. 그럼 여튼 신규주택의 수요자는 어때?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기존 주택에 살펴봅시다. 기존 공급이 어때? 탄력적이에요. 그럼 공급자는 탄력적이가 적게 부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존주택에서 공급자가 적게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기존 주택에서는 수요자가 어때? 많이 부담한다 할 수 있겠죠. 기존주택에서는 수요자가 많이 부담한다. 그럼 기존 주택의 수요는 누굽니까? 저소득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결국 고소계층은 적게 부담하고 저소득계층은 많이 부담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조세 제도에서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직적 형평성. 자, 수직적으로 형평성이 이런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고소득계층은 어때? 좀 많이 부담을 하고 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은 어때? 좀 적게 부담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 좀 많이 부담하고 저는 어때? 불쌍하잖아요. 좀 적게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렇지만 여러분이니까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고 많이 부담하면 적게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수직적 형평성이 맞아야 안 맞더라는 이야기예요. 수직적 형평성에 위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때? 많이 부담할 사람은 적게 부담하고 적게 부담 많이 부담하죠? 세금구조 뒤집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걸 흔히 우리가 뭡니까? 뒤집어져서 역진세적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전에 따라서 역진세적 효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역진세 효과를 예방을 하고 어때? 수직적 형평성을 어때? 달성시켜보자는 이야기. 이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택 가치에 따라서 차등 과세하자 그 이야기. 차등 과세. 차등 과세 즉 누진세를 적용하자. 그럼 참 주택 가치원 시 1조로 세율 적용하면 어때? 수익적 협상에 위배되고 역세 효과 나타나죠. 따라서 주택 가치에 따라 차등 과세하자. 그 차등 과세함으로써 역세 효과를 예방하고 수익적 형평성을 달성을 해보자. 그래서 결국 저소계층의 조세 부담을 어때?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결국 이제 저소계층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저소계층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표인 정책수단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또는 뭡니까? 차등 과세,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세법 시간에 잘 배우셨을 거예요. 부동산 관련 세제 대체로 어때? 누진세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뭐 차등 과세 하는 게 많다. 바로 여기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재 260페이지 하단에 양고로 4번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페이지 평월 3번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월 3번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주택 가치형입 시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 전 조세는 이처럼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에서 수익적 형평성에 위배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동그라미 2번 역세 효과를 예방하고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주택 가치에 따른 차등과세 즉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주택 가치에 따른 차등과세 누진세를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어때?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표인 정책수단 두 가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뭡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또한 차등과세 누진세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렸던 느낌에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말고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양과로 5번 보겠습니다. 하단 내려가보세요. 양고로 5번 보시면 양도소득세와 동결효과다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양도소득 중과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거래를 뒤로 미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자, 시장의 공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한다. 이점 양도소득세를 나빠지 않기 위해서 거래를 뒤로 미루면서 공급이 어때?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신가? 동결 효과다. 동결된다 해서 동결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봅시다.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라고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일 1번 주택시장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된다. 어때? 주택 공급에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택 가격은 어때? 상승할 수. 왜? 주택 공급이 줄어버리니까. 당연히 어때? 공급만 줄어드니까 수요가 좋았어요.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토지시장입니다. 자,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진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 내지 않기 위해서 어때? 거래를 뒤로 미루겠죠? 공급이 감소한다. 이런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토지시장에서 집가는 어때? 오히려 상승한다 할 수 있겠지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교재 264페이지예요. 자, 264페이지는 자, 상단에 보충해서 들어있죠?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이다. 이분도 여러분이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헨리 조지는요, 미국의 정치 사상가입니다. 정사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 첫 번째로 보세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토지로부터 소득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자, 보세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떻습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토지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부과시켰습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시켰죠. 그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시켰다. 토지세는 뭐가 됩니까? 자,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시켰죠. 이때 토지 소유자는 어때? 공급자가 된다라 그랬습니다. 공급자다. 이때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하니까 자, 어때? 탄저 비교를 했죠. 비탈수록 많이 부담하는데 완전 비탈이면 본인이 전액 부담. 누가?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그럼 어때? 공급자인 토지 소유자가 전액 부담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결국 어때?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시켰어요? 자,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시켰는데 부과대로 토지 소유자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전가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원 배분 왜곡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배웠잖아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지금 다시 봅시다. 자, 토지의 물리적 공은 완전 비탄력적으로 토지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 왜곡이 어때? 초래되지 않는다. 왜? 세금을 부과한 대로 어때? 본인이 자 토지 소유에게 세금 부과했죠? 그럼 세금 부과한 대로 토지 소유인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전가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아랫줄 중간 좀 봅시다. 따라서 헨리 조지는 토지로부터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며 초세를 부과하도록 자원 배분 왜곡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토지로부터 얻는 소득은 과세여 지주들의 불로소득을 정부 재원으로 삼자. 이것은 토지 단일세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토지에 발생하는 시대 수입을 100% 징수한다는 이야기. 징수하면 토지세 수만으로 재정을 어때? 충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세금 다 없애버리자는 얘기. 다 없애버리고 토지세 딱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는 이게 뭡니까? 토지 단일세 운동이다. 그래서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다 주장했다. 이게 토지 단일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요. 쉽게 이런 생각 해봅시다. 자,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로부터 1년 동안 자 5천만 원의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 이 지대는 불로소득이다. 따라서 5천만 원 여기서 100% 징수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세금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만으로 정부 재정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서 다른 세금 다 없애버리고 토지세 하나만 운용하자. 이게 뭡니까? 토지 단일세 운동이다 생각하시고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토지세 이외의 모든 수는 철폐다 주장했다느냐. 누가? 헨리 조지가. 이걸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이란다.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예제 한번 살펴봅시다. 28회 때 출제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부동산 조세관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단순히 보세요. 단 우하향하는 수익성을 가정한다. 자, 조세 관련해서는 단순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우하향하는 수익성을 가정한다는 이야기는 수익성 자체가 어때? 우하향한다는 이야기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수요가 완탄, 완비탄이 어때? 아니란 뜻이에요. 자, 사실 어때? 완탄이면 어떤 모습입니까? 수평의 모습이 되겠죠. 완비탄이면 수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수익성이 우하향한다. 이렇게 단성을 줬잖아요. 이는 수요가 어때? 완탄, 완비탄이 아니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소유자 거전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이래 돼 있죠. 주택 수요가 나와 있네요. 그럼 자, 수요 측면을 고려하는 이야기예요. 자, 소유자가 거전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했어요. 지금 재산세를 부과하면 자, 이래서 주택의 수요 쪽을 고려해라. 그럼 재산세 세금 부과하면 수요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당연히 감소하겠지요. 감소한다. 자, 이래서 수요 감소하니까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되냐 이걸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만 감소했습니다. 자, 수요만 감소하니까 시장은 뭐가 더 많습니까? 공급이 많겠죠?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 다시 봅시다. 소유자 거전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아니죠? 주택 수요는 어때? 감소. 뒤지면 주택 가격은 상승 아니죠? 주택 가격은 어때?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뒤지면 통째로 잘못되어 있네요. 다음 2번 봅시다. 임대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이처럼 임대택에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이야기예요. 부과했을 때 임대택 공급이 돼 있죠. 그럼 자, 임대택의 공급 쪽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재산세 부과하면 임대택 시장에서도 어때? 공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당연히 세금보다 많기 때문에 공급은 어때? 감소하겠지요. 공급만 감소하니까 임대택 시장에서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 생각합니다. 공급만 감소하면 시장 뭐가 많습니까? 수요, 초과 수요니까 당연히 임대료 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보세요. 임대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택 공급이 증가가 아니죠. 임대택 공급은 어때? 감소. 임대료는 하락해서 아니죠. 임대료는 어때? 상승할 것이다. 편대되어 있죠. 통째로 잘못되었네요. 3번 봅시다. 주택의 취득세를 낮추면 이래 되어 있죠. 그럼 결국 취득세율. 자, 취득세율을 낮춰준다는 이야기. 그럼 세금분에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세요. 주택의 수요가 돼 있죠. 그럼 주택의 수요는 어떻게 수요 쪽을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율이 낮아지면 낮아서 세금부담 줄겠죠. 그래서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지금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 잘못되죠? 주택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봅시다. 4번. 자, 주택 공급의 동결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 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 공급이 증가한 효과를 말한다. 전혀 딴 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 주택 공급의 동결효과다. 시작할 때 공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뭐 때문입니까? 이제 가격이 오른 주택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뒤로 미룬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주택의 공급이 어때? 감소하는 효과. 이걸 어때? 우리가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두 번째 다 잘못된 내용이에요. 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어때? 뒤로 미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뒷지문이 통째로 잘못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해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보세요. 토지 공급의 가타성이 0인 경우. 자, 공급의 가타성이 0이라는 이야기야.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그럼 공급의 가타성이 0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우리 여러 차례 연습한 내용이요. 이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이때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자, 공급의 가타성이 0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럼 우리 여기서 연습했죠? 토지에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때 세금 부과하면 결국 어때? 토지 소유자, 공급자가 어때? 전액 부담한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뒷집은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한다. 토지 소유자 전부 부담한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가 공급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토지 어떻습니까? 이용자겠죠. 토지 이용자가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수요자가 되는 거다. 임차니까 수요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가진 토지를 어때? 임대할 수 있죠. 공급자다. 이걸 생각하시면 혼동이 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 토지 공급의 가타성이 0이다.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때 조세 부과 시 토지소유자, 즉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이는 어때? 자, 토지소유자, 공급자 전액 부담 맞는 표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옳은 문장 찾기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조세 정책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과에서는 조세 정책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화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교재 한 번 더 우리가 반복해서 학습까지 했습니다. 교재 밑줄 다 그어드렸죠? 제가 읽었던 부분은 아마 이름이 밑줄을 그렸을 겁니다. 이것만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여러분 교재 265페이지를 보세요. 265페이지는 마무리 키워드 정리가 나와 있죠? 이분 한번 또 읽어보시면서 그동안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일이 있지요. 여러분 교재 211페이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211페이지예요. 여러분 교재 자 211페이지 여기 보시면 어때?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죠? 우리 학습 다 했으니까 이분도 한번 풀어보면서 또 반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프린트물 제공해드렸죠? 괄호 귀천선. 이분도 또 괄호에 용어 넣어보면서 반복습 효과를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교재 5장 부동산 정책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6장 부동산 투자론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